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3.1운동은 우리만의 민족자결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운동,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운동,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졌고 그것이 오늘날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발표들을 해주신 그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데 20분간 4시 45분까지 2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차 번호를 적으시는 그런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시면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념행사도 아주 그냥 다채롭고 화려하고 또 3.1 운동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화려한 찬사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사 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이 독립운동의 어떤 그런 준비나 이런 것보다는 나타나는 성과 가지고 우리가 주로 다루질 않나. 그래서 성과 또 어떤 뭐 상징적인 거 이런 것만 너무 집중하지가 않나. 그래서 독립운동은 사실은 그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또 실제로 준비했다가 성공하지 못한 것들도 많고. 근데 성공한 거, 또 나타난 것만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학술회의가 있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합니다. 오늘 4가지 주제가 발표가 됐는데 대체로 3.1 독립선언서에서 3.1 독립선언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조선 광문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실제로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배포되는지 또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는지 또 우리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오사운동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아주 3.1운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런 주제로 짜여져 있고 또 발표하신 분들도 그쪽에서 새로운 견해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학술회의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학술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자 시간을 줄이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발표자마다 약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먼저 해주시고 바로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1운동과 조선 광문회 연세대 우영석 교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무슨 국립기념관의 이명화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문을 보내고 토론문을 출력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와가지고요. 헤드폰에다 찍어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석 선생님은 이 조선 강문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조선 강문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참여 인물이 어땠고 활동이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강문회가 일제의 문화 침략에 대응해서 민족 전통을 계승하고자 해서 이 한국에 이제 전해오는 고전을 수집해서 간행하고 이를 일반에 보급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제 3.1운동 100주년과 그리고 이 조선강문회 건물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 자리여서 선생님께서는 이 3.1운동과 조선 강문회와의 상관관계를 최남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적 관계를 통해서 밝히는 이러한 연구가 그간에 이제 조선 강문회만 집중해서 했었던 그 연구에서
본다면 가문의 연구에 지평을 넓혀주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는 사실은 일본인들이 먼저 한국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1908년부터 일본은 병합되기 전서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한국을 좀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됐고 이 조선 가문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조선 강문회가 사실은 이렇게 출범할 때 한 190여 종의 책들을 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목록을 쭉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년부터 14년 가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24건의 총 46책 정도가 간행이 되고 멈춰졌죠. 아쉽게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원래의 계획보다 이렇게 멈춰진 것에 대한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90여 종의 책을 발간할 예정이었다면 조선 강문회가 그러한 책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책들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소장되어 있는지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 강문회가 결국은 이제 경제력과 이런 여러 가지 또 회원들의 참조금이나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조선산 산직 장려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모임과 결합이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쨌든 이런 계라고 하는 모임이 1910년대에는 뭐 잘 알다시피 일체의 결사를 할 수 없는 조선 총독부가 이제 무단 통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친목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계 모임을 통해서 산직 계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모여서 비밀 결사적인 이런 운동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너무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정확히 그 이면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선생님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면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들에 대한 단초를 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시민회가 일찍부터 시민회 자료들을 보면은요, 도서종람소 그리고 이런 출판사가 필요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면학서포라든가 최강욱 선생님이 황해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면학서포라든가 백봉기구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결국 청년학우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최강욱 선생님도 물론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신문관 자체가 사실은 이 소년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도 발간하면서 이런 출판사와 도서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겸직해서 출범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문관과 조선 강문회는 신민회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다른 모든 이제 신민회의 단체들이 사실은 사라졌고 살아남은 것이 이제 미국에서 북미 소년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신문관과 조선 강문회가 살아남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민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이제 거듭되는 얘기지만 보통은 우리가 합법적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되죠. 조선 총독부가 일체의 조선인 결사 기본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합법적이어야 되거든요. 신고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는다. 그래서 아마 계라고 하는 산직계라고 하는 계 형태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요.
마치 이러한 운동들은 조선 총독부와 타협한 일종의 개량주의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영서 선생님과 같이 관점을 새롭게 한다면은 이런 표면적 활동을 벌였던 이런 사람들이 결코 개량적 운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민족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식민지의 이 동화에 반대하는 이러한 그 문화 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문화 운동이 결코 가소평가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선생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끝으로는 130여 명이 조선 상직 장려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간부진들만 좀 밝혀주셨어요. 대부분 이제 중앙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중앙학교에서 하신다든가 했는데 이 130명의 명단이 다 파악이 됐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문관이 문을 닫았는데요. 역시 뭐 경제적인 이유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국민보라고 하는 하와이에서 발간된 신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로 반입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통로로서 사실 이 국민보는 조선 총독부가 한인 신문이라고 해서요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지 혹시 선생님이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남 선생이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과정에서 모의하고 또 그 발발 과정에서 참여해서 그 어떤 역할을 하셨다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전해지고 있는 28 독립선언은요 사실 그 필사본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본만 있지 인쇄본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신문관 팔자가 28 독립선언 송계백에게 전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을 찍게 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활자원의 28 독립선언서를 보신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선생님의 답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이제 약정 발표자들, 약정 토론자들이 토론이 끝나면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질문하실거나 의견을 주실 게 있으시면 미리 어디 쪽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사전에 답변할 사람들한테 전해주겠습니다. 예, 발표하시죠. 답변해 주시죠. 예. 상품을 하려면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사실 제가 딱 20년 전에 조선광고에 논문을 쓸 때 이명학 목사님이 이제 독립기념관에 계셨는데 그때 제가 귀한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선생님이 흔쾌히 자료를 찾아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작에 이런 자료를 한번 마련했어야 했는데 조선광고의 명칭 타이틀을 가지고 헛소리가 벌어진 게 제가 논문을 쓴 다음에 20년 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학 박사님을 제 토론자를 모신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저희는 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에. 신문관 관련, 조선광고에 관련 책들이 그건 이제 육당 기록을 좀 보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 육당이 책을 제일 많이 이제 소장한 그런 분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집안도 당신들이 이제 만주로 서간도로 갈 때 그 책을 전부 다 육당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당 서적을 육당이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해방 전쯤에 우이동 저택을 마련해서 우이동으로 이사 갔을 때 그때 이제 우이동 쪽에 책을 다 옮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육당이 이제 서울 중심가에서 연구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우이동에 있는 책을 일부를 이제 서울 중심가로 가지고 와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이동 책은 이제 불행하게도 6.25 때 불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당이 소장한 책 가운데 일부가 이제 그 서울 사무실에 연구실에 이제 들어와 있던 서울 중심가에 있던 책, 그 책을 이분이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책이 이제 고려대학에 기증된 것으로 제가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소장본 가운데
광문의문이나 그 신문관 소장 책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꼼꼼히 이제 찾아본 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서 얼핏 들어가서 소가에 가서 책을 본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그 조사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광문의 사업이 이 신문관을 이은 것이 아닌가, 이런 신민의 기회를 사업을 이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청년하고의 그 총무를 지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하고의 총무를 지내면서 이 땅이 도산 선생을 이제 모시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산이 연설회에 다닐 때마다 육당을 늘 이렇게 조선의 청년명자다, 큰 그 청년으로서 순진무구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애국자다, 이렇게 육당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도산에 대해서 지방렬의 그 화신이라고 이제 비난이 많이 들어왔을 때 육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산이요. 육당이 평안도 사람이냐? 아니지 않냐? 내가 그 옛날 그 청년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가서 강연을 하고 그럴 때 내가 육당을 그렇게 띄워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이런 그 연설을 내가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평안도 사람이라서 내가 그렇게 해줬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그런 그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그 교원양성소에 들어가려면 그 자격이 보통 학교 2년을 마치거나 아니면 그에 상관한 학력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교원양성소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광문의 교사들로부터 일정 부분 그 교육을 받거나 영향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광문에 있는 그 최남선을 비롯해서 유군, 김두봉, 이유영 이런 분들이 대개 서울 장안에 있는 학교들에 나가서 강연도 하고 교사도 하고 강사로도 지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 장안에 있는 학생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다음 단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교원양성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광문 인사들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원양성소로 졸업한 다음에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이제 이전에 자기들이 이제 배우고 깨달았던 민족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거든요. 바로 3.1운동의 인적 자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길러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직장려기가 이제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큰데 일제가 그 부동경찰 요사에서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다 이름을 거명하면서 사건이니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거의 준유일하다시피 이 산직 장려기에 대해서만 비밀교사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건 특이한 사실이더라고요. 개인데 이 비밀교사라고 일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목을. 그럼 그걸 보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공개적인 그 합법적인 상태에서 활동하는 그런 그 단순한 계몽단체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굉장히 강렬한 민족성을 내포하면서 비밀성을 유지하려고 이런 그 단체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일제가 제목도 그렇게 유난히 비밀결사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신문들이 하와이 신문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건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저는 대략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경여 학생들이 한때 하와이에서 나온 이승만이 발간했던 태평양 잡지를 비밀리에 들여다가 그걸 자기들이 돌려보면서 아주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신익희 선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이 그때 하고 회장을 지내고 이러면서 태평양 잡지를 열심히 이제 봤고 그 태평양 잡지에 동경여 학생이었던 안재홍 선생의 이제 글도 이렇게 실렸기 때문에 동경여 학생들은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과 일정 부분 눈에 안 보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경여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하와이에서 자기 비밀리에 입수한 그런 문건들을 갖다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이분들이 이제 국민과 같은 하와이 신문을 이제 보는 바탕은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자료로 입증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독립선언서 관련해서 저는 이파 독립선언서가 철저히 지켰다고 제가 아까 강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게 맞습니다. 그건 제가 고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100주년을 맞으면서도 하지 못한 게 있잖아요. 3.1운동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사표찰면에서 한 3년 동안 작업해서 3.1운동 관련 자료를 다 DB와 막 이제 완성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앞으로 많은 것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나지도 않고 해서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또 얼마나 어디까지 배포되는지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저 김진호 선생님께서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배포되는지라고 하는 걸 발표해 주셨습니다. 3.1 운동이 사실 큰 사건이지만 이거 가지고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3.1 운동 가지고 박사학위한 분이 아마 김진호 선생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오늘 김진호 선생 발표에 대해서는 동의대학교의 손강윤 교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강윤입니다. 예, 저는 사실 국외에 좀 나가 있다 와서 논문도 국외에서 보다가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론보다 간략하게 밖에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학술대회가 이렇게 큰 행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나름 좀 반성도 하고 더 열심히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아마 저를 토론자로 하게 된 것은 제가 아마 천도교 쪽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자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진호 박사님께서 3.1운동에 관해서 사실 연구를 해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기 때문에 3.1운동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독립선언서의 작성과 배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관 비망록과 그 다음에 재판 기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토론자로서 몇 가지 조금 의문이 들었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독립선언서 작성의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논문에 보면 민족대표였던 손병희를 비롯한 최림 또 이러한 민족대표들이 이러한 사상 독립의 이념을 독립선언서에 담아달라 또 독립선언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육당 최남선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야 이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어떤 최남선의 사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김 박사님께서는 주로 과정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혹은 최남선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독립의식 이런 것들이 독립선언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논문에서도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짧게는 보름 이 정도밖에 사실은 독립선언서 길게 봐야 보름이고 짧게는 한 10일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명문을 선언서를 만들어 내셨는데 우리 속담에도 이 쫓기는 가운데서 명문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짧은 기간 속에 그렇게 그 육당 체념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뭐 참고를 했다든가 또는 기존의 뭐 28 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보고 했는지 어떤 것들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런 자기만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와 관련되어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배포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판결문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면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이 일어난 곳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것에 좀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각 지방에 내려간 독립선언서는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제 재작성하거나 재인쇄하거나 뭐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독립선언서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봐야지 이 독립선언서를 통한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지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육당 선생의 그 글을 보고 또 육상 선생의 그 어떤 사상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야 이러한 사상이 3.1운동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역량이 거기까지는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아직까지 모든 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상을 연구를 하고 글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냥 의양 선생이나 아니면 최빈이 이야기했던 3대 원칙 그것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최소한 그 당시에 육당 선생의 어떤 글들, 논문 이런 것을 보고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육당 선생이 일설에 의하면 28 독립선언서를 바꿔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에도 확인할 수는 없고요. 봤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서 독립선언서가 도착하기 전에 독립선언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선천에서 만든 그 김지웅이라는 선생이 만드는데 그 선생이 28 독립선언서를 봤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천의 독립선언서가 의주로 넘어가게 되고 의주에서 유효대가 독립선언서가 오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서를 만듭니다. 그럴 때 이제 28 독립선언서의 영향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또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당시 자타가 공인한 대문장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육당 선생님.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그러한 대문장의 글 그리고 아마 육당 선생님이 평소에 글과 비슷한 글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글을 그대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외람되고 죄송합니다. 생짜배기로 그냥 만들어낸 것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배포한 선언서 독립만세 이거는 많습니다. 독립선언서가 전달이 되면서 바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례가 저쪽 북쪽 지역에 3월달 초순에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요 자료인데요. 여기 자료를 사실은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하는데 발표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럼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가면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에 대한 자료가 쭉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 자료 부분을 보면 제일 앞에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제 그저께 20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3.1운동 데이터베이스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전국 3.1운동 어디든지 지역을 클릭을 하시면 입력을 하시면은 그 지역에 대한 3.1운동에 관한 판결문이라든가 소요 사건 기록이나 모든 자료가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인쇄 해가지고 활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곳은 34군데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죄송합니다. 34곳이 아니라 43곳에서 독립선언서를 자체 제작하든지 다시 인쇄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독립만세운동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3곳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이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1919년 10월 31일 날 똑같이 3.1운동하고 똑같은 제2차 만세 시위운동을 국내에서 하죠. 그때도 독립선언서를 씁니다. 근데 그 독립선언서 쓰는 형태가 3.1 독립선언서하고 똑같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쓴 기초한 분은 배감 박원식 선생이고, 그래서 그 배감 박원식 선생하고 최남선 선생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년 10월 31일 날 발표했던 독립선언서도 좀 이렇게 찾아서 비교하고 좀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3.1 독립선언서가 국외에 어떻게 전파되고 또 몇 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발표가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독립기념관의 김도형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기 서강대학교 최기영 교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최기영입니다. 제가 맡은 거는 3.1 독립선언서의 국외 전파 관련, 특히 이제 번역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김도영 선생님께서 이 국외 전파 말고도 아마 3.1운동과 관련된, 특히 독립선언서와 관련돼서 여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같으면서도 거의 내용을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외국어로 번역된 독립선언서를 봤는데 그런 다양한 자료들을 김 선생님이 섭렵하고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르던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내용으로 봐서 저는 뭐 특별한 의문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몇 가지 그냥 의견이라기보다는 보충되는 그런 말씀을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립선언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등지에 전달되고 전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하였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저 역시 현순 자사를 통해서 최창식이 중국에 떠나기 전에 독립선언서를 베껴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조동호가 중국어로, 현순과 이광수가 영어로 번역했다는 회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김주환의 신문도서와 익세보동을 이용해서 독립선언서의 중국 전달 과정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달의 경우는 텔러와 베클리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김 선생님이 논의한 독립선언서의 번역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 같습니다. 그저 중국어 역본과 영어 역본의 존재를 아는 정도였는데, 특히 영어 번역이 호놀룰루 에드워드 타이저에 게재된 번역본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순과 이광수 또 변형태, 변형로 형제의 경우는 그나마 알려져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선교본부에 보고한 자료들을 살펴 여러 건물을 찾았는데 한국과 관련된 선교사들이 대다수가 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관련이 깊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전파와는 직접 관련이 되지 않겠지만 일본어 번역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투쟁과 독립선언의 대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에 수록된 번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조동호 번역본을 중국신문사에 보냈는데 안우근 명의의 선서가 소개한 중국신문은 쳐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영문 번역과 그 전파에 대해서는 김 선생님 장을 정리하셨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스페인어 번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불문 번역은 아까 추가로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1919년 9월 그 파리 위원부 통신국에서 발행한 한국의 독립과 평화에 실려 있고 또 자유한국에도 요약해서 실려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것은 이 해외 국외 전파, 독립선언서의 국외 전파를 검토하시면서 아까 언뜻 얘기도 좀 나오긴 했지만 28 독립선언서의 전파와 또 그 번역 이런 데 대한 조사는 조금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최기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셔가지고 이게 첫 번에 읽어준 게 아니고 한 2달 전에도 한번 저희 논문을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논문 쓰면 늘 정말 최기영 선생님께서 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가지인데 일본어 번역은 이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규가 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인규 선생이 해간 거는 거기다 토를 붙였다는 주사가 그러니까 오등은와 일본어 토를 딱 붙여 노 이렇게 가지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 번역이라기는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본어 번역은 굉장히 종류가 많았을 텐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저는 2월 28일 밤에 이제 독립선언서가 일본 경찰이 압수를 했고 고등경찰이 그래서 3월 1일 날 그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문건에 이제 일본어 번역문이 그게 최초로 실린 겁니다. 그게 어쩌면 2월 28일 날 밤에 번역이 됐으니까 번역판으로서는 일본어 번역판으로서 가장 먼저 아니겠던가 싶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에 있던 일본 언론사에서는 독립 선언서를 받고는 바로 번역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유포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했기 때문에 실 수가 없었고, 일본 신문에 저희들 독립기념관에서 여러 분 발간이 됐는데, 번역 발간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좀 독립선언을 했다는 내용만 있지, 내용 소개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격하게 그 보도 통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번역본이 여러 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전부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널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일본어는 의미는 없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어본은 여기 박원식 선생님이 번역한 거에 말씀하셨는데, 조동호 선생님이 번역한 것을 분명히 그 불행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린 건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대표자 아까 세 분, 그 세 분 얘기, 그건 분명히 조동호 선생님이 번역하는 것을 근거로 한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그 백연학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서도 그 대륙보 한시우 선생님이 저한테 제보해 주신 건데, 대륙보 3월 8일자에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한 5줄 정도로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독립선언서가 자유와 인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의 그 압박에 대해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그런 간략한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8 독립선언서 문제인데, 28 독립선언서 나의 고백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28 독립선언을 쓰고 상해에 온 이강수가 바로 영어를 번역을
요약을 했는지 번역을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 취지에 있어서 신문에 바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다면 영어 번역을 이강수가 최초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제안 선교사 문건에는 이팔 독립선언서 영문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그 외에 언론에 실린 거는 저는 못 봤는데 3월 아까 저기 제 논문에도 했지만 3월 13일자 뉴욕타임즈에 실린 거는 이거 지금 앞부분은 그 28 독립선언서를 요약했고 뒷부분은 3일 독립선언서를 요약해서 보냈는데 그걸 28 독립선언서가 왜 그러냐면 아까 4,300년 28 독립선언서는 우리 유구한 역사의 4,300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뉴욕타임스도 4,300년을 얘기한 거라서 그건 분명히 28 독립선언서를 받고 영문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28 독립선언서의 영문본도 몇 개 종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본 건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네, 늘 답변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그 3.1 운동에 대한 소식이 미국에 제일 처음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게 언제예요? 지금 중국에 나온 거 아까 그 3월 4일자 선생님 주신 그 대북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3.1 독립선언서 전문이 미국에 알려진 건 언제입니까? 요거 3월 11일자 익세고에. 그래 그 3.1 운동이 발발했다고 하는 소식이 아마 미국에 제일 처음 알려진 것은 그 3월 4일자 상해에서 나온 더 차이나 프레스, 중국말로는 대륙보라고 하는 신문에 3월 4일 날 제일 처음으로 보도가 되죠. 그것도 일면에.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배경환 씨 말씀대로 거기 보면 통신을 일본 교토통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3월 달에 그 차이나 프레스에 4번에 걸쳐서 3.1운동 소식이 그 일면에 실립니다. 근데 통신원이 대체로 교토통신, 북경통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취재원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의 그런 교토통신을 빌린 거다. 실제로는 현순이 제공한 것이죠. 그건 현순 자서전에도 3월 4일 날 또 차이나 프레스에 실렸다고 그랬고 그건 현순이 제공한 거죠. 그래서 현순 목사가 저런 해외에 전파하는 임무를 띄고 상해에 가서 제일 처음으로 알린 것이 3월 4일이고 그 4번에 걸쳐서 신문이 실리는데 차이나 프레스에 보니까 독립선언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서 상당히 품격 있는 선언서다 그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또 3월 11일에 지금 김도현 씨 말씀대로 익세보라고 하는 신문에 전문이 실렸다고 그랬는데 그 익세보에 안중근 동생 안군 이러는데 지금 선생님 그 익세보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낸 신문이잖아요. 안중근 집안이 천주교 천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익세보에 이렇게 실릴 수 있었던 것은 안중근 동생인 것은 아마 안중근 때문 안중근 그런 관계도 안작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천주교와 관계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그 배경환 교수님께서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을 발표해 주셨는데 배경환 교수님 뭐 잘 아시듯이 그 중국의 현대사를 연구하시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중국하고 어떤 관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사편찬위원회 서일수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일수입니다. 백영환 선생님의 논문은 기존의 3.1운동과 5.4운동을 둘러싼 영향관계와 관련한 논의가 굉장히 기존에 연구가 많았었는데 그러한 논의를 조금 뛰어넘어서 두 운동이 동아시아 반제 연대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관점을 제시하신
있습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중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후 한중연대, 더 나아가 아시아연대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굉장히 발전적으로 재해석하신 부분이고요. 또한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의 해안에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사운동과 전후한 상황의 중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관계로 충분하게 좀 말씀드리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는 그 3.1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중국과의 어떤 반제연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중국인들에게 동아시아의 전후 처리 상황이 유럽과 대비하였을 때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파리 강화회의 결과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여기에 비해서 동아시아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갈등 구조가 아직 남아있고 그 중심에 일본 제국주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고 지금 주지의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구조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 초반, 1919년 3.1운동 당시 오사운동 진행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일본이 주적이 될 어떤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 상황이 다 해결되진 않고 우리가 앞으로도 일본과 전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새로운 전쟁을 예견케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지적하시는 3.1운동과 5.4운동이 동아시아 반제연대의 토대가 된다는 또 이러한 전후 처리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가 좀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인들은 미주한인들도 그렇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인들이 이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바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정세 인식이 있었으면 좀 말씀에 공유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중국인들이 3.1운동 당시 한국인들의 처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반제라고 하지만 일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지만 그런 입장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좀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상당 부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3.1운동은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촉발된 기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5.4운동의 경우에는 그 파리 강화회의 결과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형태라고 보인다는 그런 어떤 차이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였고 중국은 그나마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 그러니까 완벽한 독립 상태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그나마 그래도 명목상으로는 독립적인 상태가 아무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들이 반영된 것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김규식이 그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한 독립선언서에 언급한 것처럼 1912년 일본과 맺은 조약은 무효이고 그 폐기해야 하는 입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인 타이틀로 제시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결국은 그 1910년의 그 조약 관계에 대한 해지를 요구한다라는 주된 내용인데 이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랬어야 하는 굉장히 절박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중국인들이 한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절박감만큼의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이런 반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상호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100%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는다고 하는 부분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오사운동 전후 시기에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어떤 독립을 밀어줬을 때,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줬을 때 얻게 될 이득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중국인들이 반제 연대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그 한인들의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감하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파리 강화회의 석상에서 조금 나왔던 말씀들을 조금 더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대표 같은 김유식이 요구했던 그 사항은 독립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독립을 보장받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교육 등 일제 식민 통치가 야기시킨 어떤 그런 차별적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그 3.1운동이라는 사건은 이러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가장 유력한 그 데몬스트레이션의 형태로 발전되고 전개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화 운동이라는 문화적 그리고 사상적 기반에서 그 오사운동에 참여했던 당시 중국인 지식인들이 이러한 어떤 3.1운동 지향점, 사실 그 김일동 선언서도 읽어보면 이게 우리가 독립선언을 전개하게 된 계기 자체가 결국 일제 식민지배로 시작된 어떤 8년 정도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야기한 어떤 그런 문제가 결국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생존권의 위협이라는 문제는 결국 파리 강화에서 지적되었던 정리돼서 나타났던 그런 교육의 문제, 세상권의 균형을 갖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 지식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한다고 했을 때 공감하고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선생님 그 자세한 그런 토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게 드렸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이 1차 대전 전후 체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적 상황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또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하고 맥락이 저는 맥락이 같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예를 들면 그 파리 강화회의 결과 한국은 이제 회의에 아예 발언권이 없었고요. 중국은 그 산동 문제 해결을 일본에게 결국 상륙권을 뺏기는 이런 결국은 이제 양쪽 다 신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파리 강화에 대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이 파리 강화의 가장 큰 성과가 국제연맹의 결성이거든요. 또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가 중국인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이 결국 아무런 평화적 체제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결국 1920년대 말에 가서야 이게 밝혀지게 되고 결국 만주사변 1931년에 만주사변에서도 국제연맹에 대한 제소를 중국이 이제 해결 방법으로 제안을 하는데 결국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국제연맹의 그 무용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도 국제연맹에 대한 기대를 중국인들 또 중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1차 대전에 여러 그 노정됐던 그런 열강들 간의 대립 관계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국제연맹까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중국인들의 인식도 일부 이제 비판적 세력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여전히 가져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은 이제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국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또 공산주의 운동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게 되면 조금 더 파리 강화에 대한 그런 부정적 측면들을 노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3.1운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한국인들의 처지를 어떻게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이해했는가, 그 결과로 연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연대도 사실상 어느 정도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건 뭐 중국인들의 그 한국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대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중화주의적 시각은 잔존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는 아주 잘 주목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다른 논문이나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많이 보도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1932년에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도 장개석이 윤봉길 의거에 대해서 감동해서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을 그 다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게 보통 저희 이해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발표한 논문에서는 중국 측 사료를 아주 세밀하게 인용을 해서 윤봉길 의거에 대한 중국인, 특히 장개석 정부의 내면적 대응이 어땠는가를 일일이 밝혔는데 그거에 의하면 감동해서가 아니고 윤봉길 의거가 자칫 이 상해사변, 당시에 그 상황이 상해사변이 와중이었는데 그 결속되는 종결되는 과정이었거든요. 1932년 4월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윤봉길 의거가 걸림돌이 될까봐 이것이 다시 일본을 촉발해서 일본의 상해 주둔군에게 빌미를 줄까봐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 상해사변 이후에 장개석 정부에서 이제 한일 전쟁은 전국적인 그 수준의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장기전을 피해야 된다. 라고 할 때 동북지방, 이미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의 점령지가 된 동북지방에서의 항일운동이라는 하는 게 아주 중요해집니다. 거기에서의 한국 독립운동 세력의 동원이라고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중국 위주의 독립운동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낮게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만 다만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거를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가 절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호혜의 정신에서 한국을 도왔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이 광복군에 대한 지원이든 모든 과정들이 중국 중심으로 중화주의적 태도 심하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종전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가져갈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논문에서 이제 지금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연대의 공감 정도, 연대의 한국인들의 생존권 문제까지도 중국인들이 이해했느냐, 뭐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사정이었고요. 심지어는 뭐 중앙호조사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앙호조사를 제일 앞장서서 조직하고 지원했던
우산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는데요. 바그직슨하고 아주 가깝기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 사람조차도 1930년대 이미 1920년대 30년대까지도 여전히 한국의 그런 속방 또 한국의 그런 이 문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양면성을 저희가 종합호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근본적 의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이상태 선생님이 45분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여기 참석하셨으니까 참석하신 분들도 저기 미리 좀 질문지를 달라고 했더니 한 분 안 주시고 종이가 있어요. 질문 쪽지가. 조의가 없었어요? 네, 질문. 그럼 시간이 몇 잔지 모르지만 지금 3분이 주셨는데 3분까지만 하시죠. 예. 여기. 그럼 마이크를 마이크. 여기. 짧게 해주세요. 네, 오늘 네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다른 네 분의 지정 토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사회자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주최 측에 2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오늘날 이 현재 시점에서 왜 조선 광문회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부각되어야 하는가 하는